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과연 가파른 오름세가 꺾였다고 봐야 할까요? 시장에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예고된 추가 대출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엇갈리는 집값 전망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집값 동향 그리고 추가 대출 규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집값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창무 교수님 뭐 서울하고 수도권 매매값은 전주하고 같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글쎄 오늘 뭐 제가 받은 그 네.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서울하고 수도권이 그 지난주하고 뭐 같은 수준에서 네. 상승률이 유지되는 그 구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수가 아니라 상승률이라 여전히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률이 폭이 같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뭐 상승률 폭이 한 0.0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그것도 낮은 게 아닙니다. 그 1년으로 치면 거의 한 뭐 1호 정도니까 1년으로 치면 한 10%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도 여전히 굉장히 급한 상승세죠. 그래서 뭐 아. 그거를 뭐 시장에서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뭐 그 부총리님께서 뭐 이런저런 욕심이 많은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느끼는 감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매매값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이 10월 첫째 주가 0.19% 올랐고 수도권이 0.34% 올라서 상승폭은 같은데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왔네요, 조건이. 물론 이제 매매값이 오르게 되면 전세값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부동산 투자들이 갭 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량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갭 투자라는 건 결국에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값도 거기에 이제 키 맞추는 어떠한 그런 현상이 조금 벌어지기 때문에 전세값도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상승 폭이 이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게 지금 꺾였다. 이 논쟁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계속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오르니까 요즘 뭐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벌써 12억 원을 앞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싼 주택을 찾기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6억 원짜리는 뭐 거의 6억 원 아파트는 굉장히 그러게요. 비율이 그러니까 여러 떨어지죠. 가지 것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 예.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 뭐 강남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고가를 대상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쏟아 부으니까 예. 결국 뭐 비싼 주택에 대한 소유 부담이 늘어나면 뭐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 고가로 넘어가고 이런 풍선 효과를 발생시키는 네. 그런 현상을 야기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한 뭐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온갖 곳들의 가격을 다 올려놔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엔 6억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가격이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 찾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뭐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걸 뭐 이 금리의 이유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적인 실패의 영향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6억 원이라는 게 싼 금리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더군요. 보금자리론 같은 거를. 근데 그런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워낙 비중이 지금 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집을 구하는 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들겠어요. 이런 정도로 올라 버린다면. 그렇죠. 당연히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한 40% 정도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차인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임차인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이죠. 예. 그런 많은 곳에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주거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그 가격의 기준을 뭐 6억이든 9억이든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뭐 지방으로도 또 갔다가 다시 또 수도권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빌라로 갔다가 다시 아파트로 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혼란스러운 어떤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전월세 가격의 안정,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약간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의 어떤 전세, 뭐 월세, 매매가의 변동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뭐 매매가가 오르는 시점에 전세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매매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전세가가 오르기도 하고, 같이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뭐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폭등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은 갑자기 2000년부터인가 네. 19년을 지나면서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전세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전세가를 높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고 같이 오르는 시기를 보게 되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오르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수요 부족 그렇죠. 상시에.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뭐 정책적인 그런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정책적인 선택들의 결과라는 게 예.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세와 매매가의 동반 급등이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 대출 규제와 관련된 그런 수요의 억제만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큰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될 산들이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을 선택할 때. 근데 또 우리 이창훈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감 답변 중에 가파른 부동산 오름세가 주춤하며 꺾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꺾인 거냐? 근거를 좀 대라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서너 가지 지표를 댔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은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꺾였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셨을까요? 뭐 꺾였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그 집값 오름세가 주춤했다라는 그 판단 지표를 세 가지를 예를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좀 내려왔다. 그게 아까 한국부동산원 지표를 예, 인용하신 지표를 거죠? 얘기한 거죠. 예. 2주간 이제 행보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 이제 주택 가격 전망가가 9월에 조금 하락했다라는 이제 이 요인을 가지고 이제 주택의 어떤 상승 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2주 정도의 어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트렌드라고 이제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안정 내지는 횡보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을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 그다음에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 부총리께서 본인이 조금 보고 싶은 통계만 보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드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뭐 거래 관련된 지수들도 보게 되면 제가 숫자를 봤더니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사람들이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뭐 부동산원의 그 뭐
동양 지수인가 뭐 그것도 120 몇인가에서 그 정도 뭐 나왔죠. 1포인트 떨어진가 뭐 그런 수준이고 여전히 100보다 한참 위에서 뭐 있고. 통계청에서 한은에서 나오는 것도 뭐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100보다 높은 수준에서 약간 조정되는 정도라서 아 이거를 정말 시장의 안정 기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회의가 가는 숫자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들이대시니까 그거를 참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사실 불편합니다. 자꾸 네.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뭐 지난달에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거래량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한 2달 지나야지 확인이 돼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시점이라는 게 차이가 있기 신고 때문에. 시점의 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뭐 한 달 전에 신고하는 비율이 뭐 서울은 한 20-30%, 네. 수도권은 한 뭐 30-40%, 전국으로 따지면 40-50%밖에 그 신고를 안 해서 지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 잘못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9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 그렇군요. 또 홍남기 부총리는 이게 대출을 억제하고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자산 매입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일정이 곧 발표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값의 조금 안정에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이렇게 올릴 거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불만 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한번 인상을 했지 한번 않습니까? 했죠. 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이제 그 금리에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 속도를 통해서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을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재수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비등에 있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을 어느 정도 꺾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대출 규제. 우리가 사실 너무 돈을 쉽게 쓰는 이주머니 시대에 살았죠. 돈을 쉽게 빌리고 부채를 견인해서 이제 자산의 어떤 매입을 하는 어떤 그런 즉 결국에 빚권하는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또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어떤 그런 필요성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주택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집을 이제 매입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의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되거든요. 실수요자한테는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고, 실수요자. 그리고 이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살 때의 어떠한 그 불편한 제도를 만들어서 약간 심리적인 수요를 떨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대출 규제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총량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대출에 대한 또 반작용이 또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좀 보호를 하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구제를 하고 보호를 한다는 말만 그렇지 뭐 잔금 대출도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기적인 수요자를 가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워킹한다고 가정하고 정책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면 다 실패인 거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 원인이 그 둘을 갈라서 이쪽은 도와주고 저쪽은 뺏어오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양분법적인 구도에서 접근한 게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뭐 벌어진 게 지금 나오는 글쎄요. 그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건 좀 얘기할 게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중도금 그 집단 대출을 억제하고 뭐 금지하고 뭐 잔금 대출을 억제하고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그 실패의 원인이 수요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공급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켰다라는 게 장기적인 경우 시장의 문제점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수요를 규제하다 보니까 공급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를 어렵게 결국 만든다.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뭐 재건축 규제나 뭐 이런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도심 쪽에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더 빨리 많이 공급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작용이듯이 예. 이 신축 그 아파트 시장, 건설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분양에 대한 어떤 그 피분양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좀 높이게 되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나 건설 프로젝트를 늘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금 그 집단 대출에 대한 억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공급 확대를 조금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걸 떠나서 사실은 신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비를 안 하다가 주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세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예. 또 뭐 작은 아파트 갖고 있다가 그 집 나중에 그렇죠. 팔고서 새 집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새 집을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입 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못 쓰는 거지 나중에는 메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중도금 집단 대출과 잔금에 대한 대출이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선택인데 너무 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예. 중도금 집단 대출에 집단 대출, 대한 중도금 뭐 부분들이 잔금 이제 이런 거. 예. 이제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거에서 올해는 뭐 6% 선에서 이제 억제를 하고 내년에 이제 4% 선에서 이제 줄인다는 억제를 거죠? 하겠다라고 하는데 2017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주택 공급을 하면서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단 대출로. 또 나중에 이제 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이제 분양을 전환하게 되면 대환 처리를 해서 이제 담보 대출로 이제 바꿔야 네. 되는 이 과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코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자꾸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나 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금은 부족한데 예. 어떤 이렇게 자꾸 이제 가는 어떤 그 반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실수요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의 어떠한 그 부분보다는 분양에 대한 그 집단 대출 정도는 완전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총량적으로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DSR을 40% 선으로 규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전에 받아놓은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데 너무 어렵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뭐 NH농협은행이라든지 수협에서도 집단 대출을 중단한다는데 이미 아파트 청약,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런 다 일정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금 조달한다는데. 그러니까 마치 소급 입법처럼 중간에 끊어버리면 청약을 포기할 수도 없고 뭐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감하시다고 그랬는데 참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예.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중도금 집단 대출이나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들어가면 사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요자들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도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나서 울던 놈이 있었는데 아이고 포기를 해가지고 요즘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인제는 사실은 그때는 울었겠죠. 근데 예. 인제는 참 불안하죠. 이걸 그 억지로라도 연끌을 해서 받아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시점까지 왔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좀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픔들이 많아질 수 있는 선택들이고 그게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아요, 사실은. 시장 안정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가 되는 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그게 과연 워킹을 할까?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대출 규제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15억 이상이면 아예 안 빌려주고 뭐 9억이면 20%고 20%밖에 안 되죠. 6억인가요? 6억은 뭐 40%고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세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도 억제를 했지만 공급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틀 속에서 소수의 거래를 통해서 가장 하이 비딩하는 프라스에 의해서 그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계속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대출 규제로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보면 대출에 대한 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대출을 가지고서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선택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창훈 교수는 이제 공급에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집값 안정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워낙 많아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계 대출 규제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계 대출 규제가 추가 대출 규제 또 나오잖아요. 네. 뭐 10월 중으로 이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가계대출 분야에서 한 1,800조가 이제 넘고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 부채라든지 이제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된다 그러면 위험 수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S 신용갭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10%가 넘었으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위험하다라는 지표 판단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BIS 신용갭이 18이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쪽에서 어떤 대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 거시경제 쪽에서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어떤 주된 요인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꾸 이제 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당이론에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몰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등장하신 금감원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금융권을 이제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가 보니 각 은행에서 지금 뭐 우리는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의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세팅될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금감원, 기재부, 그 다음에 은행 이 부분에서만 얘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듯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규제할 거야라는 전체 총량 규제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의 대출 규제는 누구를 불안하게 하냐면 실수요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 심리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조급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 돼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 예정으로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이제 주택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은 제도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좀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수요자의 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세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연일 신고점을 쪄서 오늘 주택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대세 상승기에는 주택 가격도 상승하지만 거래량도 끝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을 계속 부추기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량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저기 반토막이 났다라는 어떤 예. 이 통계 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한다라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대출 규제와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결과적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좀 펼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조치들이 지금 수급 상태 봤을 때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까? 대출 규제와 뭐 또 금리 인상까지 추가로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정상적인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여러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글쎄요, 뭐 한 1년 전부터 기존 원래 거래량이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보게 되면 분명히 줄어들었죠. 제가 뭐 그 판단하기에는 한 기존의 한 반에서 한 뭐 4분의 3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뭐 거래량이 줄었느냐라고 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지난달 그 거래량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와봐야 알지만 뭐 이번 달에 9월 달에 관측된 거래 사례의 비중을 가지고서 예측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이 되면 그게 몇 배로 튈 건지에 대한 기존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보면 줄진 않았어요. 그래요? 줄진 않았고 오히려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잠정 지수가 나오니까 잠정 지수를 가지고 보면 그것도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그중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막 가격이 오르면 뭐 공급량도 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또 앞으로의 그런 그 가장 관심이 되는 서울의 입주 물량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뭐 이래서 입주 물량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는 게 오히려 악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오히려.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야 안 할 수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악수를 두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창구들을 자꾸 닫아버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안 먹혀 들어가겠지만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입주 물량을 말씀하셨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내년 내후년 줄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좀 예상도 많던데. 이제 주택 가격이 항상 상승하면 항상 공급 부족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론이 주택 앞으로 더 상승할 거야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가 되면 집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도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수도권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집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모든 돈이 몰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자 하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거래량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거래량 중에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예, 예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한 84만 7천 호의 주택이 거래됐는데 이 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비아파트도 있습니다. 연립 뭐 예, 이런 그거를 통했을 때 이제 올 8월에는 73만 7천 호 정도가 거래가 됐으니까 13.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파트에 줄어든 비중이 거래량이 줄어든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은 한 반토막 났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총량적 지표하고 개별적 지표는 조금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통계 숫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팩트 체크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줄어드는 게 결국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체 물량보다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파트 수요 공급이 가장 더 크지 어쨌든 않을까요? 뭐 아파트에 대한 구도가
제일 중요한 시장에 뭐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뭐 거래량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틀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줄어듭니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 아파트와 관련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 가격이 오르면 최소한 인허가 물량이 따라 늘어나야 돼요. 인허가 물량이 네, 늘어나야 근데 된다. 수급의 문제가 아닌 게 실제로 2016년에 한 45만 호 정도의 그런 인허가 물량에서 시작했던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지금 작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에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해서 뭐 심한 경우에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가격은 막 오르는데 인허가 물량 안 늘어나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 질서가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물량을 늘리겠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뭔가 묘수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걸 너무 급하게 오가지 말고 좀 어쨌든 좀 긴 안목에서 네. 선택을 하자는. 예. 저도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볼 것이 어차피 주택을 사거나 뭐를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매입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이 지엽적인 거를 들여다 보니까 예. 불안 심리가 너무 좀 비등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불안 심리가 결국에 가격을 견인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버블링이 좀 되는 현상이 지금 최근까지도 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진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핀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 요소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주택 시장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그 공급 확대 대책을 몇 차례 발표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편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 정부는 공급을 못할 거야라는 것이 더 많지요.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그래서 정부는 그럴수록 이 3기 신도시와 저기 3080 플러스의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단기적인 수요 규제 정책의 효과가 좀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의 대출 규제를 좀 연상시키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왜 LTV DTI 규제를 도입해 상당히 까다롭게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전시킨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평균적으로는 그랬어요. 예. 2006년 말에 정말 DTI 규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9억을 기준으로 하고 아마 3억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별화된 구도 속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안정화됐는데 또 그것도 들여다보면 지금 벌어진 현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안정화되고 그게 이제 도노강으로 넘어가서 3억 이하의 아파트로만 오르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때는 효과가 있었죠,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극도로 강한 대출 규제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에 있어서 어떤 대출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 현금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아까 효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에 대한 부분에 가장 빠르게 와 있는 게 분양의 선에 있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물량도 그렇고 건축 시기에 가까운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에 있는 가능한 물량들을 그런 식의 뭐 집단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러면 늦어지게 돼요, 늘어지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공급 물량도 줄일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공급 사이드 쪽의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공급 사에 대한 믿음이 좀 적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인데 그래도 이재용 소장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세로 갈 거라는 그런데 조금 기대를 걸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둔촌 아파트하고 이제 그 반포 아파트들이 보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서 공급 물량으로 잡혔다가 이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한 1, 2년 늦춰진 어떤 그런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해서 공급을 앞당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제 지구 지정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에 좀 박차를 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예. 이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민들은 여전히 이제 집값이 계속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뭐 대출 규제가 좀 실소유자를 보호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집중진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